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오는 가을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프리랜서라 임신하고부터 일을 쉬고 있죠. 여러모로 싱숭생숭한 요즘 소란스러운 제 마음을 정돈하고 싶어서 이곳에 제가 겪었던 일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와 남편은 20대 중반에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어요. 남편과 저는 소개팅 당시에는 잘 안 됐는데요. 몇 년 후 우연히 같은 동네 카페에서 마주치면서부터 새롭게 인연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때는 바보처럼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결혼할 나이가 됐고 어쩌다 적당한 짝을 찾던 와중에 서로 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디 특별하게 모난 곳 없는 바른 사람이었죠. 시어머님께서도 지극히 평범하신 분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저희가 신혼여행을 간 사이 시모께서는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전 재산을 잃으셨어요. 시부 없이 홀로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을 다 잃으셨다며 오열하시는 어머님을 보는데 너무 속상하고 안쓰러웠습니다. 만약 저희가 신혼여행 중이 아니었다면 그 불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며 남편도 많이 자책했고요. 그때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무너진 어머님 일으켜주시고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하실까봐 일부러 시댁에 들러 같이 식사도 자주 하셨었죠. 사돈 관계가 아니라 마치 친자매처럼 많이 챙겨드렸어요. 친정어머니 덕분에 어머님은 비교적 빠르게 마음을 회복하셨습니다. 피싱으로 잃은 돈은 결국 다시 못 찾았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시어머니 보증금도 해주셨어요. 남편은 결혼하면서 여윳돈이 없었거든요. 저는 시댁을 한 가족처럼 챙겨주시는 친정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매일 자기 탓이라고 자책하고 나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 말고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엄마 덕분에 어머님 어느 정도 극복되신 것 같아. 진짜 고마워요, 엄마. 내가 엄마 아빠 딸이라 참 다행이야. 딸, 보이스피싱은 남 일이 아니야. 사돈이 아니라 내가 당할 수도 있었을 일이잖니.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 같은 늙은 사람들은 전화 한 통 잘못 받았다가 문자 한 통 잘못 눌렀다가 한순간에 전 재산 잃는 거야. 요즘 세상 참 무서워. 에휴, 불쌍한 우리 사돈.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 엄마가 신서방한테는 차마 괜찮냐고 연락은 못하겠더라. 신서방은 네가 잘 챙기고 있지? 엄마가 사돈 어른 잘 챙길 테니까 넌 신서방이랑 너만 생각해. 그리고 가족끼리 고맙기는 뭘. 얘가 새삼스럽게 엄마 쑥스럽게 하네. 엄마, 혹시 신서방이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인사 안 드렸어요? 신서방? 에이, 바쁘잖아. 마음고생 심하게 해서 그럴 겨를이 없었을 거야. 응?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다고요? 아니, 얼굴 한 번 안 비쳤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아빠가 다 도와주셨는데. 아유, 엄마 아빠는 괜찮아. 뭘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쌓은 덕은 다 나중에 너한테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너 너무 서운해하지 말어. 상황이 상황이잖니. 사돈 어른이나 신서방 무슨 정신이 있겠어. 엄마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니 무척 쑥스러워하셨어요. 감사하다 말 한마디 표현한 것뿐인데 울먹이시는 엄마를 보니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좀 서운하더군요. 당연히 먼저 처가에 인사를 드리거나 연락할 줄 알았죠. 여보, 요즘 일은 할만해? 뭐 똑같지. 그래? 근데 말이야, 자기 엄마 아빠가 어머님 보증금 해주신 거 혹시 감사 인사 드렸어? 물론 그동안 자기도 나도 그럴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인사 드려야 하지 않을까? 미안해. 내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안 닿았다. 나 진짜 한심하다. 나 대신 당신이랑 장모님, 장인어른이 더 고생 많았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게 나 힘든 것만 생각했어. 자기야, 내가 주말에 가서 인사드리고 올게.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당신한테 정말 고마워. 당신이랑 장모님, 장인어른 내 옆에 안 계셨으면 정말 아찔했어. 난 참 복받은 놈인가 봐. 물론 엄마께서 안 좋은 일 겪으셨지만 이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 모두가 돈독해진 것 같아. 하지만 남편과 시모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그 모자의 실체는 점점 밖으로 드러나더군요. 그 일로부터 얼마 안 가 경찰서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나 보이스피싱범을 잡았나 싶어서 조금 기대하고 전화를 받았는데요. 웬걸 시모가 경찰서에 연행됐다는 소식이었죠. 시모가 경찰서에 있다는 경찰관의 말에 저는 순간 신종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경찰서에 부랴부랴 찾아가 보니 정말 어머님이 계셨어요. 경찰에게 들어보니 시모와 시모의 지인들이 작정하고 노름판 크게 열다가 신고당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아유, 걱정 마. 그냥 호기심에 동네 아줌마 따라 딱 한번 해본 거다. 예, 나 노름 처음 해본 거야.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렴. 아이, 그렇게 재수없게 걸릴 줄 누가 알았겠냐? 나를 잘못 잡았어. 경찰관님, 저 혹시 제가 날린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반성이나 창피함은 없으시군 돈을 잃었다며 해맑게 웃는 시모를 보고 순간 제가 알던 시모의 모습이 아니라서 뒷골이 오싹했어요. 그때 마침 남편도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어머, 아들. 아니 내가 그렇게 아들한테 연락하지 말랬는데 기어코 했어요? 아, 며느리한테만 연락하면 된다면서요. 조사도 성실히 받았구만. 어머니, 남편한테는 제가 연락드린 거예요. 예, 돈 쓸데없이, 아유, 내가 못 산다. 쟤 알았으니 이제 어떡할 거야. 저 얼굴 좀 봐라. 지엠이 잡아먹을 얼굴로 달려오네. 내가 한 번만 더 노름판에 껴서 놀면 엄마 아들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제발, 나 숨 좀 쉬고 살자. 아, 보이스피싱도 말이야. 돈 불려준다는 말에 홀라당 넘어간 거잖아. 전 재산 다 날리고도 이러고 싶어? 에휴, 며느리 보는 앞에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야, 그게, 아이씨, 엄마가 설명해요. 저는 이때까지 보이스피싱범 때문에 어머님 핸드폰이 해킹된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 스스로 불법인 걸 아셨으면서 돈을 불려준다니 입금한 거였더군요. 게다가 노름도 종종 하셨던 분이셨어요. 저는 남편이 제게 진실을 숨겼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과 한마디 없이 집에 돌아와 제게 당당히 이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보이스피싱은 엄마가 분명한 피해자 맞아. 그리고 이번은 실수니까 한 번만 도와드리자. 실수는 누구나 하잖아. 한동안 노름 끊고 아예 안 하시다가 이번 딱 한 번 유혹 못 참고 하신 거야. 일단 벌금부터 내드리고 엄마가 조금 빚진 게 있으시다는데 그거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겠어. 너 웃긴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말이야. 어머님 노름하시는 거 왜 숨겼니?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아니? 미안하지만 절대 안 돼. 애초에 자기가 어머님 노름하시는 거 숨긴 것도 난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너무 충격이야. 난 이제 어머님 금전적으로 절대 못 도와드려. 어머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개선 의지가 없으신 것 같거든. 당신이 결혼 전에 그렇게 말린 것들이 결혼 후에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겠어. 노름 한 번 하면 습관이라고 어디서 그러더라. 어머님 벌금 낼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드릴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갚으라고 말씀드려. 뭐? 듣자 하니까 너 너무하다. 네가 친정 일이었어도 이렇게 냉정하게 굴었을까?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하지만 결혼은 너랑 엄마랑 한 게 아니라 나랑 한 거잖아. 난 내 이야기는 다 오픈했어. 엄마 얘기 그거 일부분만 못한 것뿐이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이 먹어서 식당 일 말고 어디서 일하시겠어? 벌고 있는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남편은 제가 화난 포인트를 모르는 듯 했고
저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물러나지 않고 종일 대판 싸웠습니다. 어머님이 이야기가 당연시 자신의 이야기인데 분리해서 본인 사정을 다 말했다는 듯 구는 남편에게 저는 신뢰가 와장창 깨져버렸죠. 보이스피싱은 어머님이 당하신 사고라 도와드렸던 거고 노름하고 도박판 껴드신 건 어머님 잘못이잖아. 그거 범죄야. 게다가 보이스피싱도 어머님께서 자발적으로 불법 인지하셨으면서도 입금했다며. 난 그것도 그것대로 충격이야. 당연히 어머님께서 식당 일이라도 하셔서 갚아야 하는 게 맞아. 수습 자꾸 해드리는 버릇하면 평생 반복될걸? 뭐? 평생? 아주 악담을 퍼부어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나 엄마가 애원해도 이제 안 도와드릴 테니까 그만 잔소리해. 지금 내가 사고 쳤어? 아니잖아. 엄마가 잘못한 걸로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잘 살아보고 싶었다고. 아휴, 자존심 부려서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나도 무지 답답해. 도대체 언제까지 철없이 저러실지 모르겠다. 자식이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왜 고칠 생각을 안 하시지? 본인도 괴롭다고 아이처럼 우는 남편 모습이 짠하기도 하면서 여전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결혼 전 차라리 솔직히 말해줬더라면 이 사안에 대해서 대책이라도 세웠겠죠. 아님 제가 남편과 애초에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하도 소리 지르며 싸웠어서 층간소음으로 신고라도 됐나 싶어 놀란 마음에 인터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이고, 새끼냐?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화면을 확인해 보니 시모께서 기가 다 죽어있는 모습으로 서 계셨어요. 집에 가서 우리 아들 좋아하는 반찬 이것저것 좀 싸왔어. 연락 없이 찾아와서 미안하다. 문 좀 열어줄래? 시모께서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싸오셨다며 양손에 한가득 짐을 들고 흔드셨어요. 제가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매정하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꼴 보기 싫음 굳이 문 열어주지 마. 아니, 문 열어드리지 말아봐. 내가 그냥 돌아가라고 말씀드릴게. 나도 지금 엄마 보기 싫어. 아, 정말 무슨 낯짝으로 찾아오신 거야? 진심으로 정색하는 남편에게 어른 문전박대하는 거 아니라며 말렸습니다. 저는 아들 생각해서 무겁게 반찬까지 가져오셨으니 문 열어드리겠다고 말했어요. 대신 남편에게는 어머님께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무척이나 불안한 눈빛을 하면서도 저를 믿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남편도 어머님이 바뀌면 마음고생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지친 남편은 제게 일말의 희망이라도 기대하는 듯 했어요. 게다가 저도 어머님께 화가 나서 그날만큼은 무시하고 싶었으나 저도 뱃속에 한 생명을 가진 엄마로서 마음가짐이 달라지더군요. 시모께 한 번은 제대로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계속 노름하시면 안 돼요. 남편한테 처음 아니시라고 들었어요. 그런 걸 또 다새애기한테 말했냐? 창피하게. 어머님,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이건 창피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예요. 저 솔직히 어머님 노름하시는 거 결혼 전에 알았다면 결혼 고려했을 거예요. 어머님 지금부터라도 안 바뀌시면 저희 이혼할지도 몰라요. 저는 천륜 관계는 쉽게 못 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남편 못 보게 할 생각 없어요. 그럼 결국 제가 남편 떠나겠죠. 너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시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나도 내가 한심하고 못난 거 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당한 이후로 돈에 대해서 알 수 없는 허망함을 느꼈어. 그래서 한동안 안 하던 노름에 손대기 시작했어. 나 이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정말이야. 앞으론 절대 안 할 테니 제발 마음 풀려 마가. 쉽게 제가 말을 떼지 못하자 시모께서는 갑자기 본인 뺨을 내리치셨어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알겠으니까 그만하세요 어머님.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어머님 바뀌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그만하라고 시모를 말렸고 시모가 사죄하며 2번 다신 노름을 안 하시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오면 시모께 말씀 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요즘은 그런 치료도 잘 되어 있으니까요. 다행히 시모께서는 알바도 구하시고 하루를 바쁘게 살며 돈을 버니까 더 이상 함부로 돈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바뀐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또 감격해서 울더군요. 왜 또 울어? 나 진짜 평생 잘한 일이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앞으로는 절대 당신 실망할 일 없게 할게. 무너진 신뢰 앞으로 더 탄탄히 쌓을게. 앞으로는 조금의 숨김 없이 정말 빠짐없이 이야기할게. 고마워 자기야. 우리 아이한테 부끄럼 없는 아빠가 그리고 당신한테 자랑스러운 남편이 될게.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위기로부터 가정을 지켰음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뱃속의 아이만 건강하게 잘 자라길 기도하며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다시 저를 실망시켰어요. 부끄럼 없는 아빠가 되겠다던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겠다던 그 새빨간 거짓말은 곧 수면 위로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남편은 꽤 다정하고 섬세한 성격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재택근무를 하는 제게 항상 점심시간에는 어떤 걸 먹었는지 간단한 연락이라도 해줬어요. 자기야, 밥 먹었어? 이제 먹으려고. 내가 보낸 사진 봤어? 오늘 점심 콩국수 나왔는데 자기 생각나더라. 콩국수 좋아하잖아. 내가 저녁에 포장해 갈까? 진짜? 안 그래도 오늘 입맛 없었는데. 고마워 여보. 그렇게 남편은 임신한 저를 살뜰히 챙겼고 회식이라도 하는 날에는 집에 있는 제가 기다리고 걱정할까봐 안심할 수 있도록 늘 장소 이동이나 몇 시쯤 귀가할지 연락해줬어요. 게다가 회식이나 술 약속이 생겨도 절대 만취 상태로 마시는 일도 없었어요. 남편의 그런 점은 참 부부싸움도 안 일으키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남편의 철저한 이미지 관리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어김없이 늦는 날이었습니다. 그즈음 남편의 승진 문제로 상사와 면담이 잦아지고 부쩍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 많을 때였죠. 한창 배가 불러오는 중인데 본인이 신경 더 많이 못 써줘서 미안하다며 남편이 속상해할 때였어요. 저는 그게 다 미래에 태어날 아기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남편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께 한밤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도 저녁 늦게 엄마랑 통화를 자주 해서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왠지 그날따라 느낌이 쎄해서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환경미화원 공무원이셔서 새벽까지 일하시기에 저와 저녁에 자주 연락하거든요. 엄마, 일하시는 중이에요? 딸 지금 뭐하고 있니? 밥은 먹었고? 엄마 먹었죠. 일하고 계셔? 그렇지. 신서방은? 신서방? 회식한다고 늦는데요. 그래서 밥은 혼자 먹었어요. 그래? 혼자 먹어도 잘 챙겨 먹어야 하는 거 알지? 뱃속에 우리 손주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엄마 딸이 누군데? 남편 없어도 야무지게 잘 챙겨 먹죠. 잘했네, 우리 딸. 왜요? 엄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화상이지만 엄마께서 계속 뭔가 뜸을 들이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어 제가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께서 다시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근데 신서방 언제 들어온대? 글쎄, 오늘 금요일이니까 좀 늦죠. 요즘 그이 승진 때문에 회식도 빠짐없이 다 가고 있어요. 바로 윗상사가 술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 신서방이 고생이 많네. 근데 신서방 회사가 어느 동네라 했었지? 땡땡동이지. 그럼 회식하면 보통 그 회사 근처에서 하려나? 그렇죠.
근데 오늘따라 엄마 왜 이렇게 질문 폭탄이셔? 혹시 엄마 신서방 봤어요? 본 것도 같아서. 근데 신서방 회사랑 거리가 좀 있잖아. 그래서 신서방이 아니라 닮은 사람을 본 건가 해. 내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봐야지. 엄마 동네에 신서방이 있을 리가 없죠. 비슷한 사람 아니야? 내가 전화해 볼까요? 아니야, 전화는 하지 마. 그냥 그러길 바래야지. 일단 엄마 일하고 있으니까 끊으마. 저는 혹시나 싶어서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여보,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내가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 맡겨놓는다고 연락을 많이 못했네. 미안해. 그리고 오늘 부장님 기분이 엄청 좋으셔서 노래방까지 갈 것 같아. 아무래도 엄청 늦어질 것 같은데. 그래? 피곤하겠다. 근데 어디에서 회식하는데? 당신 회사 근처? 당연히 회사 근처에 있지. 그래? 왜 무슨 할 말 있어? 아니, 그냥 밥 먹었는데 또 갑자기 허기지네. 어떡해. 여보 배고파서 전화했구나. 내가 배달이라도 시켜줄까? 아니야, 내가 알아서 먹을게. 집에 먹을 것도 많아. 여보, 그럼 챙겨 먹고 나 기다리지 말고 빨리 자. 오늘은 진짜 부장님이랑 별판을 지어보려고. 알겠어. 몸 조심해, 여보. 그렇게 남편과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쾌감이 온몸을 감싸는 찝찝한 통화를 마쳤습니다. 원래 회식한다 하면 시끌벅적해야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회식 자리라기엔 고요했습니다. 전 화장실에서 받았겠지 하며 애써 이상한 생각을 지우고는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새벽녘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놀라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통화하셨던 친정엄마께서 말씀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친정엄마께서 가슴을 내리치시며 말씀하시길, 글쎄, 신서방이 땡땡동 술집에서 웬 여자랑 꼭 붙어있는 걸 봤거든. 처음엔 당연히 잘못 봤나 했어. 혹시나 했는데 좀 전에 일 마무리하고 들어가려다 그 근처 모텔 앞에서 신서방이 그 술집에서 본 여자랑 팔짱 끼고 나오는 걸 내가 봤잖니. 신서방 괘씸한 놈이 지 아닌 척 하는데 그럴 리가 있나. 내 눈이 매 눈인데. 그래서 바로 달려왔어. 신서방 집에 없지? 엄마, 그이가 확실해?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환경미화원 일하시면서 어둠 속에서도 눈이 엄청 밝으셨어요.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시고 충격받으신 엄마는 고민 없이 뒤를 쫓아가셨다고 하네요. 남편과 상간녀는 차에 타서도 한참을 출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께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때 차량 창문이 내려가고 밖으로 상간녀가 쓰레기를 던졌다고 하네요. 엄마는 그 김에 남편 얼굴 똑바로 보려고 다시 창문 내려보라고 창문을 두드렸다고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엄마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아가씨, 젊은 사람이 쓰레기를 그렇게 아무 곳이나 버리면 안 되죠. 아줌마가 뭔데? 신경 꺼요. 미아원이야? 그럼 내가 버린 쓰레기 주워가요. 나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요. 벌금 내고 싶어요? 빨리 내려서 주워요. 벌금 그까짓 것 얼마나 한다고? 어머, 아가씨 보니까 술 냄새가 진동을 하네. 술 마시고 지금 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탄 사람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혹시 신서방이야?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밖이 살짝 깜깜해서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 엄마 말씀으론 남편이었대요. 술 냄새? 뭔 서방? 아이씨, 뭐라는 거야. 자기야, 저 사람 알아? 아줌마는 쓰레기 냄새 나거든요. 허이, 허이. 저리로 가요. 나 그대로 출발할 거예요. 뭐래, 모르는 아줌마야. 누구세요? 저리 가세요. 다쳐도 모릅니다. 막말하는 상간녀는 술에 거뜬히 취해 발음이 심상치 않고 그럼에도 운전대를 잡고 있어서 엄마는 신고부터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나름 목소리를 깔고
자기 아닌 척 하더래요. 어두워서 저희 엄마께서 못 알아볼 줄 알았나 봅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제가 환경미화원인데 음주운전 하려는 사람을 발견해서요. 네, 여기 땡땡 사거리요. 그러자 옆에 탄 동승자 저희 남편은 욕짓거리를 하며 도망갔다고 합니다. 아무리 쥐새끼처럼 빠져나갔어도 엄마는 그의 차림새까지 다 스캔하셨죠. 엄마의 만류에도 상간녀는 시동을 걸어서 운전하다가 얼마 안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잡혔습니다. 엄마께서는 그 옆에 동승자도 분명 있었는데 도망갔다고 말씀하셨대요. 신서방이 자주 입는 너가 선물해줬다던 옷 브랜드 있잖아. 땡땡 카라티? 응, 그래 그거 파란색. 얼굴도 옷도 분명 신서방이 맞아. 저는 어제 출근한 남편이 무얼 입었더라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평소처럼 정장을 입었지만 퇴근하고 회식 때 편한 옷차림으로 간다며 그 옷을 분명히 챙겼었죠. 떠오른 기억에 좌절하고 있는데 때마침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귀가했습니다. 여보, 아니 안 자고 있었어? 설마 나 기다린 거야? 아이,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엄마 집으로 갔더라고. 장모님? 깜짝 놀랐어요. 계신 줄 몰랐는데. 새벽부터 무슨 일이세요? 남편은 어제 출근할 때 입은 정장을 입고 있었죠. 저는 곧바로 남편을 밀치고 그의 가방 안에 있는 것들을 탈탈 바닥으로 털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카라티가 있더라고요. 여자 향수 냄새도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옷가지를 들고 사정없이 남편 뺨을 날렸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짓이야? 너 어디서 바람을 펴? 어디 가서 헛짓거리는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나 안심시켜놓고 그동안 얼마나 뒤에서 놀아놨니? 회식? 승진? 웃기지도 않는다. 바람이 아니라 친한 동료야. 회식하다가 많이 취해서 근처 모텔에 데려다 준 것뿐이라고. 회식을 어디서 했는데? 그게 나 못 믿어? 이렇게 추궁할 일이냐고. 어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나 자네. 나랑 뻔히 눈 마주쳐놓고 아닌 척하는 거야 지금? 자네는 회사 동료랑 모텔도 가고 자기 하는 사이야? 장모님, 제발 눈치껏 그냥 빠져주시면 안 돼요. 우리 엄마한테 버릇없게 굴지 마. 그렇다고 사람을 때려? 미쳤어? 아프니? 난 얼마나 아프겠어. 우리 엄마는 직접 보시고 얼마나 놀라셨겠어. 우리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냐고. 남편은 한 대 얻어맞고도 정신 못 차리고 소리 지르길래 제가 한 대 더 때리니 힘없이 주저앉더군요. 그런데 제게 싹싹 빌던 남편은 이내에 도끼 눈을 하고는 또다시 저희 친정엄마를 노려봤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만 좀 때려. 아니, 내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뱃속에 우리 애기는 생각 안 해? 장모님, 미치셨어요? 이 사람한테 다 이러면 어떡하시게요? 그냥 못 본 척 하실 수 없었어요? 장모님 지금 귀한 딸 인생 망치신 거예요. 아이까지 가진 사람한테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셨어야죠. 아니 목격하셨더라도 저랑 상의를 하시던가요. 으이그, 애를 생각한다는 놈이 바깥에서 외간년이랑 구르고 있어? 아니 지금 어디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겐가? 아주 덜 맞았지? 소영아, 넌 뒤로 빠져 있어라. 너 태교에 안 좋아. 엄마가 대신 저 쓰레기 같은 놈 흠씬 패주마. 에라이 이 분리수거도 안 될 놈아. 엄마께서는 물이 반쯤 든 페트병을 들고서 남편을 흠씬 두들겨 패셨습니다. 어디 은혜도 모르고 뒤에서 그따위 짓을 하고 다녀? 장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장모님 아프다고요,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에?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이 사람 마음은 제가 잘 달랠게요. 에? 뭐? 겨우 그거 처맞고 아프다고? 내 딸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는 아니 조강지처가 임신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뭐?
눈 딱 감고 넘어가 달라고?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만. 몇 대 맞고서야 남편은 엄마께 제대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비는 남편에게 저는 뱃속에 애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얼른 눈앞에서 꺼지라고 했어요. 일단 그 한심한 인간이 눈에서 안 보여야 좀 진정될 것 같았거든요. 그만 빌고 내 눈앞에서 꺼져. 가증스러우니까 당장 꺼지라고. 내가 네 눈앞에서 쓰러져야 사라질래? 알겠어. 내가 꺼질게. 나 일단 엄마 집에 가 있을게. 화 좀 풀리면 다시 이야기해. 화가 풀리고 말고가 어디 있나요? 당연히 결론은 이미 이혼으로 결정난 건데. 남편은 저를 얼마나 호구로 봤는지 이혼은 절대 안 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엄마와 함께 시모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변명하기 전에 모든 상황을 시모께 말씀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이미 남편이랑 말을 맞추셨는지 제가 전화해서 뭐라 말하기도 전에 시모는 얼른 아들이 그저께 본인 집에서 잤다고 하시더군요.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잖아요. 아이고, 글쎄 너무 취해서 우리 집으로 왔지 뭐냐. 아무리 그래도 임신한 부인 혼자 재우는 거 아니라고 내가 따끔하게 혼냈다. 냉수 한 사발 들이키더니 정신이 들었는지 좀 전에 집으로 갔어. 우리 아들 잘 도착했지? 근데 요즘 여러모로 힘든가 보더라. 평소에 술을 그렇게 진탕 마시는 애가 아니잖니. 승진 때문이라며? 다 너랑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야단치지 말고. 알았지? 어머님, 아들 감싸주고 싶으세요? 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하세요. 그이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냉담한 저의 태도에 어머님께서는 머쓱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아가, 내가 정말 너한테 거짓말하기 싫었는데 그 녀석이 하도 울면서 부탁해서 말이다. 내가 미안하다. 남자들 바람 그거 부인이 임신했을 때 잠깐이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니까 네가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렴. 근데 사도는 너 몸 생각 안 하신다니? 어쩜 임산부한테 그런 모진 시련을. 아유, 내가 못 산다. 늙어도 눈치라는 게 있으셔야지. 안 그러니? 너네 그동안 많은 고비 넘겼잖니. 난 이대로 너네 헤어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 어머님! 에그머니나 깜짝이야. 너 왜 소리를 지르냐? 애기 생각 안 하니? 2번 다신 저희 엄마 모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어머님 살뜰히 챙기셨는데요. 그런 말 들으실 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많은 고비 다 제가 아니라 언제나 남편 쪽 문제였잖아요. 어머님 보이스피싱 당하셔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셨고 군말 없이 저희도 뼈 빠지게 도왔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노름으로 빚까지 지셨잖아요. 다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하다하다 남편은 보태서 바람까지 폈네요. 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요? 됐습니다. 이렇게 입 아프게 떠들어 봤자죠. 이혼하면 다 끝날 일이에요.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나중에 꼭 직접 저희 어머니께 사과드리세요. 지금 옆에 계셔서 통화 내용 다 들으셨거든요. 아이고 사돈, 미안해요. 됐습니다. 이제 남인이 사과 안 해도 돼요. 2번 다시는 얼굴 안 뵙고 싶네요. 은혜도 모르는 이 짐승 같은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 후로 저는 배가 부쩍 아파서 안정감 있는 부모님 곁에서 지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위해 비싼 돈 들여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할 변호사도 구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안정을 되찾아가는 중 남편과 시모가 친정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문 열려 있다고 어딜 막 들어와요? 이혼 소송 말고도 주거 침입죄로 신고해드려? 당장 나가요. 장모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한 번에 등 돌리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예? 저 진짜 이 사람이랑 못 헤어져요. 여보, 우리 꼬물이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요즘 바람 흔한 거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작은 바람을 이렇게 당신이 키운 거라고. 꼴값을 떤다.
넌 그냥 지금부터 착실하게 일이나 열심히 해서 위자료랑 양육비나 입금하면 돼. 어머님,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저 겨우 안정 되찾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비마. 다시는 너 속상하게 안 한다고 각서도 받았어. 골칫거리 더 이상 만들지 않을 테니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지 않을래? 나도 이제 노름판 완전히 손 뗐단다. 시모와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꼴도 보기 싫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셨어요. 경찰관이 왔는데도 시모와 남편은 여기가 처가라며 안 나가려고 버티더군요. 처가는 무슨, 여보세요. 댁들이 그동안 쓴 우리 집 돈 다 내뱉을 준비나 하세요. 어디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리고 자네, 밤에는 대리운전 알바라도 뛰어야겠어. 바람 피는 건 자네한테 사치야. 돈이 있어야 바람도 피지. 저번에 우리가 해준 저 노름쟁이 전세보증금 이번 주 내로 빠질 거니까 여기서 이럴 시간에 가서 집이나 알아봐. 장모님,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갑자기는 무슨? 넌 뭐 예고하고 바람 폈냐?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사돈. 아니요. 우리 손주를 생각해서 더더욱 당신네 집안과 손절하는 게 맞죠. 계속 안 나가시면 더 상황 심각해집니다. 계속해서 집주인분이 퇴거 요청하셨잖아요. 빨리 나오세요. 그렇게 세상 다 잃은 듯한 얼굴로 시모와 남편은 경찰관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상간녀는 알아보니 남편의 회사 동료였어요. 오피스 와이프 말로만 들어봤지 제 남편에게도 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임신한 상태만 아니었으면 그 회사에 찾아가서 다 폭로하고 싶더군요. 그런데 이미 시모께서 그 회사에 가서 상간녀와 한바탕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요. 시모께서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전화를 하셨거든요. 남편과 상간녀는 회사에서 맡은 직책상 외근이 많아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습니다. 직무 특성상 운전을 해야 하는데 상간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고 남편 역시 상간녀를 안 말리고 옆에서 방관한 게 들통나서 경찰 조사받고 처벌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글쎄, 그 여우 같은 계집이 우리 아들을 마주칠 때마다 들들 볶은 거야. 우리 아들 때문에 자기 인생 망했다고 말이야. 바람은 같이 폈지만 음주운전은 지 혼자 한 거잖아. 웃겨서 정말. 그래서 내가 회사 점심시간 찾아가서 우리 아들 잘못 없다고 다 꼬리 9개 달린 이것이 임신한 며느리랑 내 아들 갈라놓았다고 했어. 음주운전도 혼자 한 거라고 내가 쐐기를 박았지. 시모 덕분에 상간녀는 물론 파렴치한 남편의 실체도 회사에 다 소문났겠죠. 어머님 하실 말씀이 뭔가요? 응? 그래서 내가 그 상간녀 머리채를 다 뜯어놨어.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거야. 이 정도면 너 화가 풀릴까 싶어서. 어머님, 아들 머리채도 다 뜯어놓으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저 이제 번호 바꿀 거예요. 다시는 연락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볼 거라곤 대기업 다니는 것뿐인데 그것마저 잘리게 생기자 시모가 나섰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한 꼴이었어요. 저는 그게 다 그들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은 이렇게 넣어뒀습니다. 너 듣자 하니 회사도 조만간 잘리겠다. 가만히 있지 말고 위자료랑 양육비 주려면 공장이라도 들어가. 라고 마음껏 비웃어줬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음주운전 말고도 상간녀가 길에 쓰레기 버린 것도 신고하셨다고 분명 벌금 물 거라며 너무 통쾌해하셨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제가 상간녀 소송까지 넣자 상간녀는 죽을 죄를 지었다며 엄청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무시했더니 어떻게 또 알아냈는지 친정엄마 일하시는 구역으로 찾아왔다고 하네요. 어머님, 따님 마음 한 번만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누가 네 어머님이야? 어디 그 더러운 낯짝을 들이밀어?
바람 핀 게 정말 낯짝도 두껍다. 세상 말세야.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따님께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저 상간녀 딱지 붙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이 바닥 좁아요. 이직해도 계속 꼬리표 따라붙을 텐데.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도와주시면 불륜 말고 그 사람이 저한테 추근덕거린 걸로 다시 소문내면 되거든요. 위자료도 충분히 드릴게요. 저 정말 저한테는 일이 전부예요. 내 딸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책임 못 지잖아. 근데 왜 네 인생을 우리 보고 책임지래? 내 딸 이혼녀 꼬리표 어쩔 수 없이 달고 살아야 하는데 너도 당연히 상간녀 꼬리표 평생 달고 살아야지. 업무 방해죄까지 고소당하기 싫으면 썩 꺼져. 상간녀가 울며 불며 빌어도 엄마께서 끝까지 무시하니 상간녀는 갑자기 일을 도와드리겠다며 종일 엄마 옆에 붙어서 쓰레기를 치우고 생쇼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봤자 저는 소송 취하할 생각 없는데 말이죠. 어머, 그거 참 웃기더라. 가라는데 안 가고 내일 대신하는데 아주 꼴 보기 싫어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 하이힐은 왜 신고 와서는 결국 쓰레기 더미에서 구르더니 명을 지르고 가더라. 엄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구역 옮겨달라고 했어. 또 마주치면 업무 방해죄로 신고하면 돼. 오늘은 지가 와서 스스로 벌 받겠다는데 그냥 내버려 뒀어. 저는 제 인생만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남편과 상간녀의 인생 역시 박살났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나마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 낳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받은 걸로 비싼 산후조리원도 예약했어요. 남편 없는데 산후조리라도 잘해야죠. 상간녀는 가차없이 회사에서 잘렸고 아쉽게도 전 남편은 회사에서 바로 잘리지는 않고 정직 처분 받았다고 합니다. 후에 자천되어 지방 계열사에 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잘리길 기도했지만 또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니 금융치료라도 받아야겠더라고요. 시모는 뭐 여전히 노름판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번에 연락 왔던 경찰관이 시모 관련해서 전화가 와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전 이제 이혼해서 그 집 사람 아니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도대체 왜 평범한 인생 살고 있던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만약 전 남편과 소개팅을 안 했더라면, 아니 소개팅 하더라도 우연히 카페에서 다시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들이 저를 갉아먹었어요. 그런데 다 제 힘으로 어쩔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바람필 사람 한눈에 알아볼 방법도 없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보니 만약 아이 낳은 후에 남편의 외도를 알았으면 더 큰일이었을 것 같아요. 제 아이가 이 힘든 모든 과정을 직접 다 보고 겪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차라리 아이가 전부 모르는 게 낫다고 위안하며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전 남편과 소송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야무지게 다 받아낼 거예요. 전 시모가 땡전 한 푼 없으니 친정엄마께서 도와드렸던 금액까지 모두 전 남편에게 청구했습니다. 앞으로 소송 잘 마무리하고 태어날 아이와 친정 부모님이랑 아무 탈 없이 잘 살 수 있게 응원 많이 해주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앞두고 허술한 속임에 넘어갈 뻔했다가 파혼을 한 예비 신부입니다. 저는 이번에 결혼이란 문턱 가까이까지 가서 인생이란 걸 좀 더 깊게 배웠어요. 사람이 돈에 대해 악랄하고 추잡해지면 어디까지 밑바닥을 보일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살면서 이런 건 드라마나 기사에서만 일어나는 남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최악의 인간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직면했을 때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크게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럴 거라 믿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높아지는 바람에
앞으로 제가 좋은 사람마저 경계하다가 놓쳐버리게 될까 좀 걱정이긴 합니다. 누구나 조심하며 대인을 만날 필요가 있지만 조심한다고 옳게 보는 눈마저 가려버린다면 그건 그거대로 제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제 경험을 사연으로 올리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제 문제를 바라보고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글을 끝마칠 때쯤엔 제 분별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예비 신랑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위해 소개팅을 통해서 만난 인연입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크게 마음이 있어서 만남을 시작했다기보단 각자 생각하는 개념이 비슷해서 자연스레 관계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저도 자산 관리에 진심인 편이지만 예비 신랑 쪽도 돈에 대해서 철저한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 결혼 대상이 돈만 헤프게 쓰는 사람이 아니면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예비 신랑을 만나면서 돈을 모으는 개념에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친 계기가 되었어요. 저와 예비 신랑은 7개월 정도 연애하면서 서로를 알아갔고 1년 남짓한 시점에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도 예비 신랑도 남녀 관계의 로망은 딱히 갖지 않는 현실적인 사람들이라 우선적인 기준이 사랑이어야 하는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미래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맞는 듯하여 결혼을 마음먹은 게 더 컸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는 사람을 주기적으로 1년 정도 만났다면 그래도 서로에 대해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30년을 넘게 제가 모르는 환경에서 모르게 자라온 상대방을 다 알기엔 1년이란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걸 알았어요. 당시에 제가 지금보다 어렸으니 생각도 그만큼 어렸기에 일어난 실수였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결혼의 결심을 먹었을 때부턴 서로 조금 더 이성적으로 굴었습니다. 저는 비전 없는 사랑에만 치우쳐서 앞날을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게 결혼을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현실이라 했고 서로에 대한 마음은 겨우 6개월밖에 못 간다고 결국 남은 인생은 그저 길을 같이 걸어갈 동료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먼 길을 저 나름대로 잘 내다보고 신랑감을 골랐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도 한 번씩 예비 신랑이 실속만 챙기는 모습을 볼 때면 좀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14살 어린 남동생 있다고 했지? 혹시 걔 대학 가면 우리가 돈 대줘야 되는 거야? 결혼하면 개인 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돼서 우리한테 애라도 생기면? 결혼하면 개인 돈이 왜 없어? 우리 공동생활비 통장 만들기로 했잖아. 그 밖에 경제권은 각자 관리하는 거 아니었어? 당연히 내 동생 등록금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자식들 뒷바라지를 해야 되냐? 지금은 이렇게 알아서 한다고 확신하지만 그때 돼서 사정이 달라지면 나한테 손 벌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 개인적으로 돈을 쓰다 보면 부부 공동자금에 손대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확실하게 하자는 거지. 각서라도 쓰는 게 어때? 불안하면 쓰던가. 근데 그럴 리 없으니까 자기나 회식 좀 줄여. 사람 좋아하면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잃는 게 돈인 거 몰라? 인맥도 자산이라는 거 아는데 결혼하면 나가는 돈 많아질 테니까 적당히 관리 좀 해. 예비 신랑이 제 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면 저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답을 해버리더라고요. 그가 무슨 의도로 묻는 건지 알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는 여자의 감정인가 봐요. 실속 챙기는 거 좋고 저도 경제관념이 철저한 사람이 믿음직스러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가족에게 돈 쓰는 것도 아까워하니 이 남자가 저를 여자로는 전혀 안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예비신랑 태도가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비신랑은 외동이라서 형제 쪽으로 돈이 들어가거나 빌려줄 일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 집에만 돈이 들어가면 더 자기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말 그대로
14살이나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때까지 남동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에는 건강에 무리가 갈지 모르잖아요. 해서 제가 부모님을 도와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제 수입이랑 여건에는 차질이 생길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단 말이죠. 그렇게 집에다가 생활비를 대주더라도 저는 따로 모은 돈이 4억 5천 정도 있었어요. 나가는 돈만 있던 게 아니라 제 나름 목돈을 만들 정도의 수익은 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비 신랑에게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건 저희가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거라서 각자 수익은 투명하게 공개를 했었거든요. 저는 제가 집안의 가장이나 다름없어서 나가는 돈이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큰 돈을 모았는데 정작 외동인 예비 신랑은 시부모가 노후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저랑 동갑에 직장 연차도 더 높으면서 겨우 2억 8천 정도를 모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모은 것 자체는 당연히 대단하다, 칭찬을 해줘야 할 부분인 거 알아요. 요즘처럼 물가 높은 마당에 주식이나 투자도 안 하고서 2억 넘게 모으기가 어디 쉽나요? 근데 이렇게 저는 예비 신랑 여건을 이해해 주려 노력하는데 예비 신랑은 유독 제 가족에게 나가는 돈을 벌써부터 우리 부부 돈이라 생각하면서 아까워하니까 저도 서운하다는 겁니다. 물론 예비 신랑이 자기 입으로 직접 내 돈 나가는 게 아깝다고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어디 말로만 표출해야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고민은 예비 신랑한테서 약간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보인다는 게 불편했다는 거예요. 저는 나가는 돈이 많아도 정말 알뜰하게 관리하는 편이었는데 예비 신랑은 수익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만큼 모이는 돈이 적었어요. 예비 신랑이란 사람은 정말 다 좋은데 사람 만나는 걸 좀 즐기는 편이거든요. 예비 신랑이 제 가족에게 돈 들어가는 걸 한마디씩 시비 걸 때면 저도 예비 신랑의 인맥에 대해서 한 번씩 태클을 걸어줬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제 성격상 남일에 크게 간섭하지 않아서 인맥까지는 자기 역량에 맞게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는 편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목돈에 연연하는 건 아니에요. 돈을 모은다는 것이 쌓이는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모으는 상대방의 마인드를 책임감과 연관지어서 보거든요. 저랑 예비 신랑 둘 다 비전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돈이야 착실하게 모으면 금방 쌓이는 것이니 액수가 큰 문제라고 보지 않았어요. 정말 다 좋은데 사람 만나는 곳에선 돈을 아끼지 않는 예비 신랑의 마인드가 우리 관계에 대해선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신경 쓰였던 겁니다.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거니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우리 가족이 예비 신랑한테 더 중요하고 신경 써야 되는 인맥 아닌가요? 정작 예비 처가한테는 말만 가족이라고 하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돈을 발할 수 있으니 더 확실하게 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발언이 한 번씩 저를 화나게 했어요. 처가댁은 노후 대비 어떻게 할 거야? 두 분 다 집에서 쉬고 계신다면서. 나중에 뭐 우리한테 손 벌리거나 얹혀 살겠다는 둥 그런 건 아니겠지? 뭐?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서운하게 해야 돼?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생활비를 계속 보내줄 거라서 우리한테 손 벌릴 일은 없는데 자기 말하는 게 좀 그렇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려우면 내 도움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어머님 아버님 형편 어려워졌다는데 내 할 바 아니라고 하면 괜찮겠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아무래도 우리 집은 나 빼면 엄마 아빠 이렇게 둘뿐인데 자기 집은 자기 빼고 세 식구잖아. 게다가 자기 동생은 아직도 학교 다니고 있고. 당연히 장인 장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가세가 기울어질 가능성이 우리 집보단 크잖아. 이 정도는 가족으로서 걱정할 수 있는 거야.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제 부모님 형편에 대해 얘기는 안 했는데 저희 쪽은 부모님이 번화가에 건물 하나를 사들여서 병원 시설에 임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생활비로 챙겨드리는 건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해드리고 싶은 효심이었고
도리라고 생각해서 용돈으로 보내는 거였어요. 예비신랑한테 별말 안 했던 건 집에 빚이 있지 않은 이상 부모님 형편은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해봤자 제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결혼할 것도 아니라서 부모님의 재력은 제 결혼과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었어요. 그런데 예비신랑이 계속 저희 부모님이 백수라서 하도 불안해하는 것 같으니 언젠가는 밝혀질 거 그냥 우리 부모님 건물주라고 상황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손 벌릴 일은 없어. 사실 내 동생도 부모님이 등록금 대줄 수 있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고생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동생 등록금만큼은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야. 건물주? 와,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왜 말 안 했어? 자기 진짜 대단한 집 딸이었구나? 어떻게 그런 대단한 집에 살면서 티를 안 낼 수가 있지? 나 같으면 건물주 부모님 뒀다고 자랑 엄청 했을 것 같은데. 자기야, 이런 건 겸손이 아니야. 자랑할 건 자랑하면서 결혼 상대가 나를 깔보지 못하게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날 예비신랑이 활짝 웃는 걸 처음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예비신랑은 그날 하루 종일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라온 과정을 궁금해했어요. 저녁 먹으면서 묻는 대로 다 답을 해줬더니 자기가 부잣집 사위라도 된 것 마냥 들떠서는 장인어른 장모님 하면서 보고 싶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 때문에 저희 관계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돈독해질 수밖에 없도록 예비신랑이 제게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정작 예비신랑이 그렇게 자랑했던 예비 시부모 노후 준비는 제가 아는 내막과는 좀 차이가 있었더라고요. 원래 예비신랑은 예비 시부모가 노후 준비 다 된 상태라서 둘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는 둘 다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이라서 당시 퇴직을 하고 소량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요즘은 연금이 얼마 안 돼서 그것만으로는 여가 생활을 즐기거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비신랑이 한 번씩 기념일만 되면 용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용돈만 있으면 굳이 우리한테는 손 벌리지 않을 거라고 뒤늦게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예비신랑이 예비 시부모 노후에 대해 엄청 대단한 자산이라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 아예 예비 시부모에게 터치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념일마다 용돈을 주고 있었고 예비 시부모가 여행 가고 싶다고 하면 예비신랑이 돈을 보내줘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결혼하면 어머님 아버님한테 계속 돈을 줘야 한다는 거네. 그거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는 거지? 우리 각자 가족한테는 새 가족 생겼다는 이유로 확실히 선 긋기로 했잖아. 자기 선에서 알아서 하는 건 내가 딱히 간섭 안 할게. 그건 그런데 그래도 이건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 우리 부모님이 많은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닐 거고 또 처가 쪽은 부자잖아. 이러면 한쪽이 무조건 치우치게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도 좀 그럴걸? 친정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시댁은 손가락 빨고 있다고 생각해봐. 쪽팔리지 않겠어? 자기 웃긴다. 우리 부모님이 백수인 줄 알 때는 기를 쓰고 손에 안 보려고 하더니 까고 보니까 자기 쪽 형편이 안 좋아서 손을 벌리시겠다? 다 형편에 맞게 사는 거지 그런 게 쪽팔릴 문제야? 자기는 우리 부모님 백수라고 했을 때 쪽팔렸나 봐? 아니, 내가 어떻게 처가를 그렇게 생각하겠어. 알았어, 미안해. 내가 좀 팍팍했다는 거 인정할게. 솔직히 우리 집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거 맞아. 그래서 손해보는 거 더 무서워했던 거야. 나도 너희 집 어렵다고 하면 당연히 도와주고 싶지. 그런데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거 아니까 일부러 자존심 세웠던 거야. 예비 신랑은 그제야 자기의 진심을 실토하면서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까지 기죽은 채로 사과를 하니까 제가 오히려 더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예비 신랑 기를 죽이고 고개 숙이게 만들 생각은 없었거든요. 예비 신랑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순간 저까지 남을 짓누르며 머리 꼭대기에 서려고 했던 것 같아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희 사이의 고비였다면 고비라고 할 수 있었겠네요. 저희는
서로 경제관 차이에 대해 좀 더 진솔한 이야기를 한 뒤에야 결혼 날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비 신랑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꺾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예비 신랑과는 갈등이 없을 줄 알았어요. 예비 신랑이 돈 문제로 저한테 꼬리를 내렸으니 계산적인 행동을 심하게 하지 않을 거고 저희 가족에게 제 개인적인 돈이 들어가더라도 더는 아까워하지 않겠구나 확신을 했죠. 오히려 그렇게 예비 신랑의 밑바닥까지 속 시원하게 터놓으니까 사실 제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문제없이 진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비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려고 날짜를 잡은 뒤 저 나름 신경 써서 한우 세트를 준비했어요. 예비 신랑이랑 의논 안 하고 준비했던 거라 예비 신랑이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긴장하는 제게 보나마나 자기 부모님이 저를 100점짜리 며느리라고 생각할 거라면서 들떠 있었습니다. 그게 예비 신랑이 제게 주는 위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비 시부모는 진짜로 저를 보자마자 안아주면서 보고 싶었다고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솔직히 버선발로 뛰어올 정도로 좋아해 줄지는 몰랐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지만 미움을 받는 것보단 100만 배 나은 대접이 아닙니까? 저는 그 뒤로 안심하면서 내숭 없이 인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편하게 나누다 보니까 예비 신랑이 생각보다 저에 대해 많은 걸 얘기해 놨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미리 언지를 했다길래 저는 그저 제 성격이나 됨됨이, 직업이랑 나이 정도만 말해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경제력까지 아주 세세하게 알려놨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 형편까지도요. 불쾌했다기보단 예비 신랑이랑 돈 때문에 잠깐 갈등이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계셔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워낙 효자라서 가족한테는 돈을 안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돈에 대해 좀 예민했어요. 아마 아가씨 처지를 잘 모르고 서운한 소리를 했던 것 같은데 아들이 아가씨를 소홀하게 생각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안 했으면 해요. 그럼요. 이미 얘기 끝난 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개의치 않고 있어요. 근데 저희끼리 사소하게 오간 다툼인 줄 알았는데 알고 계셔서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 보이고 싶었는데 이미지가 깎였겠어요. 이미지가 깎이긴 왜 깎여요? 얘기 들어보니까 참 꼼꼼하고 야무진 사람이던데. 나는 오히려 아들을 나무랐다니까요. 요즘 애들 돈 개념이 해퍼서 자기한테 투자하기 바쁘지 누가 부모한테 손 안 벌리려고 결혼자금 미리 모아서 4억을 만들었겠어요. 그것도 나이 30대 초반밖에 안 된 사람이. 우리 아들이 무조건 잘못 판단한 거예요.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을 과하게 깎아내리면서 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저를 위한 배려라고만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그냥 제 편을 드는 느낌이더라고요. 마치 제 환심을 사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예비 시부모와 첫 만남이기도 했고 첫 만남에 저한테 이렇게까지 환심을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그저 착각이라고만 봤습니다. 어쨌든 예비 시부모는 제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치 안 부려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일단 좋아해 주시니 그걸로 점수는 괜찮게 땄다고 생각했죠. 결혼을 한다면 시집살이는 크게 당하지 않겠구나 함부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뒤로 예비 시댁을 찾을 때면 예비 시부모에게 일찍부터 며느리 노릇을 잘했어요. 이미 저는 그 집에서 며느리 대접을 받고 있기도 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며느리가 생기면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다면서 딸이 있었다면 좀 덜 했을 텐데 무뚝뚝한 아들만 있다 보니까 며느리를 너무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딸이 생긴 것 같아 정감이 간다고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다고도 하는 겁니다. 예비 시모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저도 그런 애교 많은 예비 시모에게 살가운 며느리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결혼 전부터 예비 시댁과 친해지면 저 또한 생활이 편할 테니까 예비 시모의 이런 친근함이 좋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딸이랑 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하라고 내가 같이 해주겠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어찌나 좋아하던지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서 예비 시모와 개인적으로 데이트 날을 잡았어요. 예비 시모한테 뭐 하고 싶었냐고 물었는데 막상 하고 싶은 건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같이 놀러 나가고 싶었대요. 저더러 그냥 자기한테 보여주고 싶은 곳 있으면 데려가 달라고 하길래 제가 알아서 데이트 코스를 짰습니다. 원래는 주말마다 예비 신랑과 꼭 만남을 가졌는데 한날은 일부러 예비 신랑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예비 시모와 단둘이 맛있는 걸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신랑 만날 때보다 더 신경 써서 그날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예비 시모를 만나서 대형 카페에 디저트를 먹으러 갔는데요. 희한하게 예비 시모가 내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와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주위를 둘러보거나 높은 건물들만 쳐다보길래 혹시 재미가 없냐고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좀 당황스러운 말을 들었어요. 누구랑 같이 노는 건데 재미없을 리가 있겠니? 그냥 바깥 나들이 안 한 지 오래됐다 보니까 높은 건물이 많이 생긴 게 신기해서 자꾸 쳐다보게 되네. 어쩜 건물들이 이렇게 다 화려하다니? 이런 것들도 다 주인이 있겠지? 건물주들은 돈 못 벌어도 참 배부르겠다, 야. 알고 보니 예비 시모는 지나다니면서도 저랑 식사를 하거나 커피 한 잔을 하면서도 내내 건물만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의도가 뭔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가 그 다음 말을 뒤잇는 순간 제가 생각해오던 예비 시모란 사람과 그 실체는 다를 수도 있겠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소영아, 사돈 쪽도 건물주라고 했지? 병원 시설에 임대 주고 있다면서 바깥사동 건물도 여기에 이런 것들처럼 큼직큼직하니? 달에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거야? 사돈 어른들은 좋은 곳에서 두 발 뻗고 자겠구나. 너무 부럽다. 아, 저도 자세한 건 굳이 여쭤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래도 건물 있는 거랑 사는 건 별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그냥 평범하게 살고 계세요. 연식 60년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걸요. 물론 압구정에서 값비싼 아파트이고 80평에 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희 집 건물 얘기를 하면서 눈을 반짝거리는 예비 시모가 좀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아이고, 어디 사는 게 뭐가 중요하니? 사돈이 그렇게 알뜰하니까 너도 그 장점을 쏙 빼닮았나 보구나. 사돈이 자식 하나도 너무 잘 키우셨어. 어떻게 노후 대비까지 그렇게 탄탄하게 해놨대? 나도 생각이 좀 트인 사람이었으면 건물 하나 사놨을 텐데. 혹시 사돈 건물이 어떤 건지 나도 좀 구경할 수 있을까? 저는 이때 아차 싶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저랑 놀고 싶어 했던 건 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건물이 궁금해서였다는 걸 크게 알아챘어요. 그래서 저와 시간을 보내는 내내 건물만 쳐다보기 바빴고 제가 알아서 저희 부모님 건물 앞으로 데려가 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아무런 대답을 못했어요. 저도 모르게 표정 관리도 못했던 건지 예비 시모가 불편하면 굳이 안 그래도 된다며 한 발자국 양보하더군요. 못 보여줄 이유는 없으니까 예비 시모한테 구경시켜드리겠다고 말은 했는데 부모님의 건물까지 가는 내내 저는 예비 시모가 던지는 말에 전부 떨떠름하게 답했어요. 애교 많다고만 생각했던 예비 시모의 모습이 그 순간만큼은 무력에 눈이 먼 사람 같아서 정이 살짝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건물 앞에서 예비 시모는 더욱더 가면을 벗었습니다. 사실을 듣기만 했을 때보다 직접 확인했을 때 더 큰 충격과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비 시모는 건물 앞에서 박수를 짝짝 치면서 진짜 높고 크다고 병원 시설이 몇 군데 들어있는지 건물주면 병원에서도 지인 할인 같은 게 있는지 혹시 건물에 자리 하나 나면 자기 가게 하나 들여주면 안 되는지
말도 안 되는 질문들만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거의 예비 시모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병원 건물이라서 개인적인 장사는 안 되고 건물주는 병원 관계자의 직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할인 같은 거 없다고. 그냥 건물을 갖고만 있는 거고 월세만 받는 거라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말입니다. 물론 몇 개 대답은 얼추 사실이기도 해요. 건물주한테 병원 할인이 왜 들어가겠어요?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직계가족이 아닌 생판 남이 무슨 권리로 할인을 요구하나요? 어쩌면 건물의 자리 하나쯤은 아빠가 선의를 베풀어 한 자리 내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공짜는 안 되죠. 저희 부모님도 건물에서 나오는 새로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요. 예비 시모가 바라는 건 지금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리겠다는 심산인 거잖아요. 저 그런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노력 없이 바라기만 하는 사람 혐오하고요. 그런데 그 싫은 짓을 예비 시모가 그날따라 주야장천 해대더라는 겁니다. 예비 시모가 묻는 것마다 제가 부정적인 대답을 늘어놓았더니 곧 실망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니까 자기 기대에 못 미쳤는지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이 건물이 본인 재산이길 했나요? 아님 누가 재력을 누리게 해주겠다 약속이라도 했나요? 아니죠. 그저 그쪽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요. 당최 예비 시모가 실망할 게 뭐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날 예비 시모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집에 와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연 제가 건물주 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예비 시모가 제게 애정을 주었을까요? 돈 때문에 저를 며느리로서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예비 시모가 제게 큰 피해를 준 건 아니라서 예비 신랑한테 확신 있게 따질 수는 없었어요. 대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고민했었습니다. 겨우 돈 욕심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냐고 묻는다면 네, 맞습니다. 맞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 부모님이 돈에 예민하기도 하고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심하고 게으르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자란 저 또한 그런 사람들을 위험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왠지 살다 보면 돈 때문에 예비 시댁과 부딪힐 것 같은 날이 꼭 올 거란 확신이 계속 들었어요. 예비 신랑과도 돈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제가 건물주 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예비 신랑도 저를 환대했고 배포도 넓어졌고요. 묘하게 예비 신랑 모습이 예비 시모와 닮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계속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계속 고민하던 문제는 얼마 안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주말에 예비 신랑이랑 같이 차를 타고 펜션을 놀러 가고 있었는데요. 잠시 쉴 겸 휴게소에 들렀어요. 예비 신랑이 급하게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차에 휴대폰을 놓고 갔었죠. 그 타이밍에 휴대폰으로 예비 시모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2번 연속 전화가 오길래 한번 받아봤더니 예비 시모 하는 말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아, 큰일 났다. 네 아빠가 돈을 준비 못했어. 일단 소영이 살살 구슬려서 소영이 돈으로 결혼하고 나중에 갚겠다고 머리 좀 굴려보면 안 되겠니? 건물주 딸인데 그 정도는 껌이잖아.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예비 신랑이랑 저는 각자 모은 돈을 반반씩 합쳐서 결혼 자금으로 될 예정이었던지라 서로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릴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비 시부가 무슨 돈을 왜 준비하고 있었는지 이해 못했고 또 그게 왜 우리 결혼이랑 연관이 되는지도 몰랐어요. 엄청 급박해 보이는 예비 시모 태도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정체를 숨긴 채 내용을 더 엿들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수화기 안에서 예비 시모가 예비 신랑 이름을 몇 번 부르더니 혼자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입을 가만두질 못하더라고요. 이 멍청한 인간이 글쎄 2억에다 빚까지 내서 웬 공유 오피스텔 하나를 매매해버렸지 뭐니. 친구가 같이 하자 해서 투자했다는데 벌써 3달이나 됐다더라. 근데 그게 또 망조라서 벌써 적자래. 나더러 겨우 있는 8천까지 달라고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은 이랬어요. 예비 신랑이 모았다는 돈 2억 8천은 사실 없는 돈인데다가 예비 시부모가 어떻게든 마련해 놓았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예비 시부가 몰래 빼돌려서 더 불리고자 친구 사업에 투자를 해버렸고 이혼 얘기가 오갈 정도로 싸웠지만 결국 8천만 원까지 예비 시부한테 빼앗긴 상태라고 했어요. 애초에 예비 신랑은 그런 돈을 모은 적 없는 사람이었고 결혼을 위해서 예비 시부모가 대출을 받아 급하게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아들 뒤치다꺼리를 부모 둘이서 나름대로 해결해 놓은 거죠. 그 모든 게 건물주 딸인 저를 붙잡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이 저를 더 열받게 했어요. 소영이가 모은 돈이 4억 5천은 된다고 했지? 결혼식은 최대한 소규모로 하고 그 돈으로 혼수랑 예물까지 하는 식으로 잘 좀 해결해봐라. 절대 남자라고 더해가는 그런 거 없다는 것도 똑부러지게 말해놓고 최대한 잘해서 불쌍하게 보여봐. 혹시 공짜로 결혼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니? 남자 나이 30 초반과 여자 나이 30 초반은 확연히 다른 거라는 예비 시모 말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비 신랑 나이에 그런 직업이면 더 젊고 건강한 아가씨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인데 저는 나이도 있고 출산 준비까지 하면 이미 노산으로 시작할 테니까 남자 쪽에서 손해를 먹고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늙은 여자 데려가 주는 것만으로도 내 입장에선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고 제가 결혼 자금을 더 대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라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제 앞에선 알랑방귀 뀌면서 어떻게든 제 환심을 사 실체를 숨기기 바쁘더니 제 뒤에서는 예비 신랑이랑 이런 사기 작당을 꾸미고 있었다는 게 웃기잖아요. 당연히 겨우 빙산의 일각을 확인한 셈이겠지만 저는 일단 그 순간에 이미 큰 배신을 느꼈습니다. 제가 결혼을 고민했던 이유에 확신을 가해준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듣다 보니 예비 신랑이 계산적으로 행동하면서 우리 집에 손해보기 싫다는 식으로 말했던 과거들도 머릿속을 스쳐가더군요. 그렇게 피해보긴 싫어하면서 어쩜 남의 돈은 그리도 쉽게 생각하는 건지. 그 부모의 그 자식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 이미 내년으로 결혼식장을 예약해 놓은 상태였는데 그 계약금도 예비 신랑이 바빠서 그 돈으로 제가 먼저 예약을 해 놓았거든요. 저는 당연히 예비 신랑 바쁘다니까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 식장 예약마저도 예비 시모가 시켜서 일부러 제 돈만 쓰게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아, 왜 말이 없어? 답답해 죽겠네. 지금은 우리가 급한 상황이니까 소영이 돈밖엔 답이 없다고 알아들었어? 일단 결혼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걔가 우리 집 사람으로 들어오면 돈은 안 갚아도 돼. 식구끼리 무슨 돈을 빌리고 갔겠니? 그 부분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소영이 도망 못 가게 단단히 잡아라. 네, 어머님. 잘 새겨들었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사기 결혼 당할 뻔했는데 손해보기 전에 싹을 자를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어머님께서 오두방정 떨면서 해주신 경고는 거지 새끼한테 잘 전해놓을게요. 그동안 제 시간 빼앗긴 건 좀 억울하지만 저 놓쳐주셔서 감사드려요. 수아기야는 아주 잠잠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는지 식겁했나 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예비신랑 폰이 잠겨 있어서 녹음 파일을 전송하지 못한 게 아쉬웠는데 그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예비신랑에게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좀 열어달라고 했더니 예비신랑이 껄껄 웃으면서 자기는 몰래 바람 피우는 사람 아니라고 스스로 아주 깨끗한 남자라며 흔쾌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게 통화 녹음을 쉽게 보낼 수 있었어요. 전송이 완료된 후로는 폰을 돌려주고 겉옷을 챙겼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내가 자기 가족 먹여 살릴 물주인지 몰랐네. 그동안 부모랑 머리 맞대고 우리 집 등골 빼먹을 작당하고 있었던 거야? 어머님 입에 모터 달린 줄 알았잖아. 지금은 건물주 딸 놓치게 생겨서 난리가 났던데 얼른 통화해보지 그래?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뭐야, 내 전화 받은 거야? 왜 남의 전화를 함부로 받아? 엄마가 뭐라던데? 아니야,
엄마가 뭐라고 했든 그거 다 엄마 망상이야. 어머님이 내 돈 떼먹고 안 갚을 궁리하고 있던데? 망상도 어쩜 그런 빈대 같은 망상을 한다니? 돈 때문에 아들이 젊은 나이에 나처럼 늙은 여자 만나서 억울하신 것 같더라.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더 엿같지 않겠어? 경제력 좋은 남자랑 결혼할 수 있었는데 너 같은 거지 새끼 만나서 내 돈 다 털릴 뻔했잖아. 얼른 엄마랑 통화하라니까? 우리 지금 파혼하는 거야. 저는 그대로 예비신랑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곤 결혼식장 예약한 것이 생각나 문을 닫기 전에 정산을 해줬어요. 들고 있던 아메리카노 뚜껑을 열고는 그대로 예비신랑 차 시트에다 커피를 쏟아줬습니다. 너 때문에 날리게 된 식장 위약금 있잖아. 이걸로 퉁치자. 앞으로는 돈 착실하게 모아서 어린 여자 만나. 멍청한 여자를 꼬셔야 될 거야. 그래야 순순히 돈 내주지 않겠어?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더니 예비신랑 혼자서 안절부절 난리가 났더군요. 저를 당장 붙잡긴 해야겠는데 차를 두고 갈 순 없고 차 시트는 망가져서 화가 나는데 나와 파혼해버렸으니 무작정 화를 낼 수는 없고 혼자 많이 복잡해 보이길래 그냥 작별 인사하고 저는 친정 부모님께 연락해 휴게소로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예비신랑이 이 와중에 자기 차가 먼저라고 생각을 한 것도 대단했습니다. 급하게 핸들을 꺾어 휴게소를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날 뒤로 연락이 왔었는데 그 전화를 받지 않고는 대신 녹음 파일을 보내줬어요. 예비신랑한테 네 엄마가 한 소리 직접 들어보라는 말과 함께요. 그러니 쪽팔린 줄은 알았는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합의하에 파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장 예약했던 거랑 결혼 인사드렸던 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준비했던 것이 없어서 아쉬울 것도 없더라고요. 예비신랑을 잇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좀 끈질긴 거머리 집안을 만났었나 봐요. 요가를 배우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은 지 한두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날 요가 학원을 가던 중 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웬 아줌마가 부모님 건물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연락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나를 부르며 찾는다길래 서둘러 쫓아갔더니 세상에나 그 아줌마가 우리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내 탓이니까 제발 우리 아들만 좀 데려가줘요. 절대 속이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건물주 딸이라니까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나서. 우리 애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잘못 없으니까 제발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 사돈. 나도 사정을 다 들은 사람입니다. 그쪽에서 자기 아드님 아깝다고 우리 딸 돈 빼먹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받아달라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인 게 눈에 보이는데 누가 아끼는 자식을 그런 집에 보낸답니까? 이미 우리 딸이 그쪽 아들 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남의 직장 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돌아가세요. 큰소리 치고 있는 부모님께 급하게 다가갔더니 그 여자가 저를 받고 그때부턴 저를 붙잡으며 생떼를 부렸습니다. 듣자 하니 예비 시부가 투자했던 친구 사업이 그 짧은 기간에 폭삭 망했더라고요. 적자만 생기고 수익은 세 발의 피도 안 된 수준이래요. 친구 사업은 결국 부도를 맞았고 친구 혼자 빚더미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예비 시부가 그 빚을 떠안게 되었대요. 그래서 사채에 손 벌리기 전에 우리를 찾아온 듯 했습니다. 너희들 결혼하면 내가 차차 갚을게. 돈만 먼저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지난번에 했던 통화는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나이 먹고 헛소리 짓거린 거야. 내가 너처럼 귀한 딸내미를 어떻게 등쳐먹겠어. 네 돈 떼먹을 생각 없었다. 다 갚을 테니까 제발 돈 좀 빌려주라. 아니, 결혼만 좀 해줘. 지금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더 추한 꼴 당하기 전에 그만하세요. 딱 봐도 문제 있는 집에 누가 희생정신으로 시집을 가겠어요. 요즘은 어린데 건물주 딸인 아가씨들도 많아요. 딴 건물 전전하면서 멍청한 아가씨들 한번 찾아보던가요. 저는 똑똑해서 더는 그 집에 기회 주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하필 성형외과가 많았던 우리 건물 주위에는 유독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예비 시모를 찍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는 그걸 뒤늦게 깨달았는지
순식간에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정말 급하긴 했는지 계속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드님 직장 좋으시잖아요. 대출 몇 개 땡겨 받으세요. 결혼시켜서 차차 갚을 생각 마시고 은행이랑 부지런히 얘기를 해봐요. 혹시 알아요? 은행원 아가씨 중에서 건물주 딸이 있을지?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요. 부지런히 발품 팔아야 거지 아들 장가 보낼 텐데요. 그만하고 가지 않으면 경찰 불러서 영업 방해죄로 신고할 거라고 했더니 아줌마는 아예 퍼질러 앉으면서 자기 팔자를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팔리든지 말든지 포기를 해버렸나 봐요. 저는 할 수 없이 예비 신랑한테 문자를 넣었고 사진을 찍어서 당장 데려가라고 했어요. 1시간 내로 안 오면 경찰에 끌려나가는 수모를 겪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신랑이 불같이 달려와서 자기 엄마 끌고 사라졌어요. 그게 예비 신랑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우연이라도 마주친 적이 없어요. 부모님은 그 사람들 얘기만 나오면 저더러 참 냄새 오래가는 똥 밟았다고 고개를 내젓습니다. 그러고는 결혼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저런 똥은 다신 묻혀오지 말라고 혀를 끌끌 차기도 했어요. 부모님 말씀이 맞아요. 그들은 제게 겨우 똥처럼 더러운 존재였을 뿐입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신리가 맞으면 부부가 되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판단이 오만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왜 몰랐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결혼 대상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귈 때도 인품을 유의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제 사연 어떠셨나요? 결혼하기 전에 악연을 끊어낼 수 있어 나름 현명했지 않나요? 좀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인생 선배분들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너절한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하셔요.